현재 세계는 한 남자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계의 정상을 지켜온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의 은퇴, 그리고 그를 향한 세계 최고 문화예술계의 놀라운 러브콜 때문인데요. 브로드웨이의 거장들이 경악했습니다. 뮤지컬의 본고장에서 시작된 전례 없는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으로 새로운 뮤지컬을 제작하겠다는 브로드웨이 최고 제작자들의 파격적인 제안에 이어 클래식 음악의 성지 카네기홀에서는 월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특별 공연을 개최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문화예술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 100명의 전담 경호팀, 미슐랭 스타 출신 한식 전문 셰프의 24시간 대기, 프라이빗 전용기까지. 심지어 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적 조치와 함께 경호 전문 보안업체까지 섭외했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요구사항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브로드웨이의 한 거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을 이토록 열광시킨 걸까요? 왜 그들은 70대의 한국 가수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50년간 한국인들의 눈물과 웃음을 함께 해온 한 예술가의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K-팝의 이면에서 발견한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 그리고 한국인들의 마음을 반세기 넘게 사로잡아온 전설적인 가수의 비밀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음악적 경험, 세대를 초월하는 감동의 힘.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 걸까요?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나훈아, 그의 음악이 가진 진정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K-팝 너머에 숨겨진 한국 음악의 진정한 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모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32살이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6년 전 우연히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그리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6년 전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단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배정을 받고 처음 방을 들어섰을 때 저는 한국인 룸메이트 지민을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부터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서툰 발음으로 열심히 자기소개를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서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민이는 항상 음식을 나눠 먹으려 했고 제가 아플 때면 마치 친언니처럼 챙겨주려 했죠.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낯선 모습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새벽까지 공부하는 저에게 직접 끓인 라면을 가져다 주던 그 배려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지민이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의 홈메이드 요리를 알려주었죠.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땀을 흘리면서도 그 독특한 맛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룸메이트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어요. MBA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끊임없는 과제와 프로젝트, 인턴십 준비, 취업 걱정까지. 하지만 지민이와 함께였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어요. 지민이의 존재는 낯선 도시에서의 제 생활에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2학년 취업 시즌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입사를 위해 밤낮 없이 준비하는 동안 지민이는 제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었죠.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건네는 그녀의 화이팅이라는 말은 저에게 특별한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보낸 시간 덕분일까요?
저는 골드만삭스 최종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지민이 역시 한국의 대기업 해외 사업부 입사가 확정되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 지민이가 깜짝 소식을 전해왔어요. 5월 졸업식이 끝나고 한 달 뒤에 결혼한다는 거였죠. 예비 신랑은 지민이가 학부 시절부터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였어요. 지민이는 저를 한국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특히 한국의 전통 혼례도 함께 진행된다며 꼭 와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잠시 고민했어요. 골드만삭스 입사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긴 했지만 한국은 제게 너무나 낯선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2년간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지민이의 특별한 날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게다가 월스트리트에서의 바쁜 생활이 시작되면 이런 여행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저는 지민이의 결혼식 참석을 결심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의 새로운 시작 전 마지막 휴식이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지민이를 통해 조금씩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리고 이 여행은 4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 되었어요. 한국 첫 방문 이후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죠. 지민이는 종종 카카오톡으로 한국의 소식들을 전해주었는데 특히 힐링 여행지로 부산을 추천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서 특히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죠. 월스트리트의 숨가쁜 일상에 지쳐있던 저는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마감에 쫓기는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2019년 여름, 저는 2번째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향했죠.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도시의 특별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뉴욕의 빽빽한 빌딩 숲과는 달리 부산은 바다와 산이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죠. 해운대와 광안리를 거닐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항상 멀리서 휴식을 찾으려 하는 걸까? 가끔은 낯선 곳에서 오히려 내 안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둘째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이 송도 해수욕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며 옛날 부산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하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주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였어요. 60년대에는 송도가 부산의 대표적인 휴양지였다고 해요. 지금은 화려한 해운대에 가려져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옛 부산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죠. 송도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마주친 풍경들은 관광 안내서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부산의 모습이었죠. 오래된 주택가 사이로 들리는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 골목 어귀에서 바다 향을 맡으며 졸고 있는 고양이, 작은 어시장에서 들리는 활기찬 부산 사투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정겨웠어요. 송도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처음 본 것은 케이블카였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보며 잠시 망설였죠. 사실 저는 높은 곳을 무서워하거든요. 하지만 왠지 오늘만큼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탁월했죠.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부산의 전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섬들,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해상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느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뉴욕에서의 스트레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바다바람을 타고 제 귀에 닿았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카메라와 장비들이 설치된 것을 보니 무언가 촬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된 작은 무대가 보였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JTBC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우연히 마주친 길거리 공연이라고만 생각했죠. 무대에 한 여성 가수가 올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소양이었어요. 그녀가 부른 I'll be there는 제가 들어본 어떤 노래와도 달랐죠. 영어 가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파도 소리와 어우러진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표정이었어요. 눈을 감은 채 온전히 음악에 몰입한 모습은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감동이 가슴 깊이 남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한국 음악하면 화려한 퍼포먼스의 K-팝만 떠올렸는데 이렇게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죠.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저는 유튜브에서 방금 들었던 그 목소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산 버스킹, 여자 가수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죠. 여러 영상을 보다가 마침내 그녀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 곡 들을 때마다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 음악의 더 깊은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소양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그녀의 다른 공연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상록수, 희망인가요? 나의 하루,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과 깊이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그녀가 부른 리메이크 곡들을 들으면서 한국의 다양한 가수들을 알게 되었죠. 유튜브는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추천해 주었고,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남자의 인생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해요. 무대 위에서 한 젊은 가수가 깊은 감성으로 인생을 노래하고 있었죠. 비록 한국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과 깊이는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영상 아래의 댓글들을 번역해서 읽어보니 이 노래가 세대를 초월해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노래가 리메이크라는 사실이었어요. 원곡자는 나훈아라는 가수였죠. 호기심에 나훈아의 원곡을 찾아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악을 발견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명웅의 버전이 잔잔하면서도 섬세한 감성으로 청자를 위로한다면 나훈아의 원곡에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한이 담겨 있었거든요. 같은 곡이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버전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악의 깊이를 새삼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시작된 트로트와의 만남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이 장르가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영상 아래 댓글들을 읽다가 흥미로운 논쟁을 발견했어요. 일본인들이 남긴 댓글에서 트로트가 일본의 엔카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본 거예요. 호기심에 이끌려 엔카도 찾아 들어보았어요. 하지만 두 장르는 완전히 달랐죠. 엔카가 체념과 수능의 정서를 담고 있다면 트로트에는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멜로디 라인만 봐도 차이가 컸죠. 엔카가 하행 멜로디로 체념을 표현한다면 트로트는 상승하는 멜로디로 희망을 노래했어요. 특히 나훈아의 창법은 엔카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깊은 울림과 함께 폭발하는 듯한 고음, 그리고 특유의 시원한 창법은 다른 어떤 장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의 현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전쟁 이후의 힘든 시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낸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 남자의 눈물, 테스형 같은 노래들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닌 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시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테스형이라는 노래였어요.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니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았죠. 삶과 세월의 무상함을 이렇게 유쾌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노래에 담긴 감정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나훈아의 음악에서 특별했던 점은 그가 한국인들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영영이라는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울긴 왜 울어는 힘든 현실 속 서민들의 애환을, 3호곡은 그리움을 노래했는데 이런 감정들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나훈아의 현재 진행형 영향력이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이명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나훈아의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이는 그의 음악이 지닌 예술성과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이 나훈아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검색이 어느새 진지한 팬이 되어 있었죠. 왜 한국인들이 그를 국민 가수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그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나훈아의 음악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저는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공연 실황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특히 놀라웠던 것은 노래와 노래 사이에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였죠. 그것은 마치 한 시대의 지성이 들려주는 인생의 철학과도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2020년 추석에 진행된 온라인 콘서트 영상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있던 그 시기에 나훈아는 텅 빈 공연장에서 마치 수만 명의 관객이 있는 것처럼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그의 무대 매너는 여느 20대 아이돌 그룹보다도 파워풀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강렬했어요. 무대 중간 나훈아가 했던 말들은 마치 한 편의 강연 같았어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오랜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 같았죠. 특히 그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하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나훈아의 영향력은 음악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밈이 되어 회자되었죠. 특히 그가 무대에서 하는 사회적 발언들은 시대의 아픔을 정확하게 짚으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잃지 않았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것도 놀라웠어요. 대중문화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나훈아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그의 음악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함께 진화했지만 본질적인 메시지는 변함없이 지켜왔어요. 나훈아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그 어떤 젊은 가수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시간이 넘는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그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의 팬층이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다는 점이었어요. 유튜브 댓글을 보면 어린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팬들이 그의 음악과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죠. 이것은 그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나훈아는 종종 자신을 음악의 전령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였죠. 그의 노래는 한 시대의 애환을 담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나훈아의 공연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객들과의 호흡이었어요. 그는 무대 위에서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관객들과 소통했죠. 수만 명의 관객이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합창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였죠.
나훈아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음악 평론가들의 글도 찾아 읽어보았어요.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나훈아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대중음악사의 혁신가였다고 해요. 70년대에 이미 록 사운드를 트로트에 접목시켰고 춤과 노래를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현대 케이팝의 선구자라고도 평가받더라고요. 그의 작사, 작곡 능력도 놀라웠어요. 수백 곡의 히트곡을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도 대단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각 시대의 서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했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영영 같은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울긴 왜 울어는 힘든 현실 속 서민들의 애환을, 테스 형은 형제애를 노래했는데 이 모든 곡들이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어요. 특히 나훈아의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탐색하면서 발견한 그의 별명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한민국 아버지, 트로트 황제, 영원한 젊음의 디바까지 이 수많은 별명들은 그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보여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나훈아가 2025년 1월에 마지막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죠. 단순한 은퇴 콘서트가 아닌 그의 음악,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공연이 될 거라는 예고에 한국의 음악계가 들썩였어요. 수많은 팬들이 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 역시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티켓팅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티켓팅 문화는 세계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한국 공연의 티켓팅에 도전하기로 한 그 순간, 제 가슴은 이상한 설렘으로 가득 찼죠. 티켓팅을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먼저 한국의 티켓 예매 사이트에 가입해야 했는데 외국인 인증부터 쉽지 않았죠. 인터넷 카페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중 우연히 K-팝 아이돌 팬클럽 회원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평소 치열한 티켓팅 경쟁을 뚫어내던 경험자들이었죠. 해외에서도 티켓팅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예매 연습까지 도와주었어요. K-팝 팬들의 티켓팅 노하우는 정말 대단했죠. 그들은 재개 티켓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준비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인터넷 속도를 최적화하는 방법부터 여러 개의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 심지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피하기 위한 캡처 인증 연습까지. 마치 하나의 전략 게임을 준비하는 것 같았죠. 특히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맞춰 브라우저 설정을 최적화하는 과정은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드디어 티켓팅 당일, 저는 한국 시간에 맞춰 새벽에 일어났어요. 컴퓨터와 태블릿, 스마트폰까지 모든 기기를 동원했죠. 수많은 팬들이 동시에 접속해 서버가 불안정했지만 K-팝 팬들이 알려준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티켓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티켓 예매에 성공한 후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한국의 겨울은 춥다고 해서 따뜻한 옷도 준비했죠. 비행기 안에서는 나훈아의 노래들을 들으며 공연을 상상했어요. 특히 한국 팬들이 만든 응원법도 열심히 연습했죠. 비록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최대한 현장의 분위기에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공연 당일, 이른 아침부터 공연장 근처는 이미 팬들로 가득했어요. 70, 80대 어르신들부터 10대 청소년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팬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가족 단위로 온 관객들이 많았는데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온 가족들도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모두들 놀라워했죠. 어떻게 나훈아의 팬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려 노력했고 팬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며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제게 춥다고 핫팩까지 나눠주셨어요.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만 명의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객석에는 응원봉과 플래카드가 물결처럼 일렁였고 공연 시작 전부터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나훈아가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공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3시간이 넘는 공연 내내 한 곡도 립싱크 없이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였어요.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죠. 관객들과의 호흡도 놀라웠어요. 나훈아는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오가며 팬들과 소통했죠. 때로는 진지하게 인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위트 있는 농담으로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무대 매너는 제가 본 어떤 팝스타들보다도 훌륭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진정성이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야기, 음악으로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마지막 무대에 대한 소회까지.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관객들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죠. 관객들과 함께 부른 마지막 노래는 그야말로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수만 명의 관객이 하나 되어 노래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합창단 같았죠.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감동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겨울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그때 문득 부산 송도의 따뜻했던 그날이 떠올랐죠. 우연히 들었던 버스킹 공연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한국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어요.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한국인들의 일상과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힘들거나 지칠 때면 이 노래들을 다시 찾게 될 것 같아요. 비록 한국어를 완벽히 알지는 못하지만 음악이 전해주는 위로와 힘은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뉴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버드 출신 엘리트 변호사가 보여준 믿을 수 없는 선택 때문인데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성공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로가 찾아왔죠. 한국의 K-팝.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한 가수의 노래가 이 젊은 변호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런 음악은 처음이었어요. K-팝과는 전혀 다른 영혼을 울리는 그 목소리. 그녀의 떨리는 고백은 그날의 특별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마주한 놀라운 음악적 감동, 세대를 초월한 합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의 힘.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특별한 감동을 만들어낸 걸까요? 과연 김광석의 음악은 어떻게 서로 다른 국적의 세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국 음악의 진정한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K-팝에서 시작해 김광석까지 한국 음악을 둘러싼 놀라운 여정, 그리고 한 외국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32살 변호사 앨리슨 브라운이에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3년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 안에서 매일 수많은 서류와 씨름하면서 때로는 새벽까지도 야근을 하는 그런 변호사예요. 퇴근할 때면 허드슨 강변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제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너무나도 외롭고 공허하죠. 하버드를 졸업하고 뉴욕의 대형 로펌에 취직한다는 건 많은 법대생들의 꿈이지만 실제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보스턴의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이고 어머니는 예일대 교수세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고 늘 완벽해야만 했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치어리더 캡틴이자 학생회장이었고 대학에서도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음악을 듣곤 했어요. 처음에는 평소 즐겨 듣던 팝송이나 클래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접하게 됐죠. 그 순간 제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활기찬 멜로디와 퍼포먼스,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가사가 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K-팝과의 인연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BTS의 다른 노래들도 찾아 듣게 되었고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유 같은 다른 K-팝 아티스트들의 음악도 즐기게 됐죠. 특히 한국어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퍼포먼스와 음악성에 매료되었어요. 바쁜 업무 중간중간 이어폰으로 K-팝을 들으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제가 K-팝에 빠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앨리슨, 넌 하버드 출신 변호사잖아. 그런 티네이저들의 음악은 어울리지 않아라며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K-팝을 통해 제 안에 억눌린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로펌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제임스 윌슨, 그는 미 육군 대위였죠. 군인이라고 하면 강인하고 무뚝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임스는 달랐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성품을 가진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곧 그에게 매료되었어요. 우리는 곧 연인 사이가 되었고 주말이면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거나 브루클린의 작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제임스는 제가 K-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함께 들어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BTS의 퍼미션 투 댄스 안무를 따라 추면서 저를 웃게 만들기도 했죠. 그의 이런 모습에 더욱 사랑이 깊어졌어요.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6개월 전 제임스는 한국으로 파병 명령을 받았어요.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해 견뎌보기로 했죠. 그가 떠나기 전날 우리는 맨해튼의 루프탑 바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제게 약속했죠. 돌아오면 꼭 함께 한국에 가자고요. 제임스가 떠난 후 저는 더욱더 K-팝에 의지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제임스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죠. 유튜브에서는 K-팝 관련 영상을 보다가 한국의 길거리 음식,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까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K-팝을 듣다 보면 다양한 한국 음악들이 추천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듣게 됐죠. K-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 노래는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화려한 퍼포먼스나 강렬한 비트는 없었지만 노래에 담긴 깊은 감성과 진정성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한국에는 K-팝 말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게다가 이 노래가 원래는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호기심을 느끼게 됐죠. 한국의 또 다른 음악 세계를 발견하게 된 그 순간 저는 가슴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요. 무언가 새로운 열정이 깨어나는 것만 같았어요. 이명웅의 목소리를 통해 처음 들었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K-팝과는 전혀 다른 이 감성이 너무나 궁금했죠.
유튜브에서 원곡 가수인 김광석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접한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원곡은 이명웅 버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거칠지만 진정성 있는 목소리,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하는 창법이 인상적이었죠. 한 곡을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다른 곡들도 듣게 됐어요. 서른 즈음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사랑했지만 등 다양한 곡들을 들으며 그의 음악 세계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때 제 일본인 친구 마리코에게 이 음악들을 들려주고 싶어졌어요. 마리코는 로스쿨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도쿄의 한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의 음악 취향을 공유하곤 했어요. 하지만 마리코는 제가 보낸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마리코는 한국 음악이라고 하면 케이팝만 떠올렸고 그마저도 일본의 아이돌 문화를 모방한 것이라며 폄하하는 태도를 보였죠. 특히 김광석의 음악에 대해서는 미사토 와타루나 다른 일본 가수들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런 마리코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리코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한국 음악에 관심이 많으니 자신이 일본의 진정한 음악을 보여주겠다면서 도쿄로 초대했죠. 거기에 덧붙여 한국도 함께 가보자고 했어요. 마리코의 말로는 제가 직접 두 나라의 음악 문화를 비교해보면 일본 음악의 우수성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제임스도 만날 수 있고 김광석의 음악이 탄생한 현장도 직접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침 로펌에서도 2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김광석의 음악을 연구했어요. 그의 노래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시대적 배경을 찾아보았죠. 1960년대 한국의 포크송부터 시작된 음악적 뿌리, 그가 활동하던 1980, 90년대 한국의 시대상, 홍대 앞 음악씬의 형성 과정까지 공부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광석 음악의 다양성이었어요. 서정적인 발라드부터 즐거운 동요풍의 노래, 그리고 사회를 날카롭게 꼬집는 포크송까지 그의 음악 스펙트럼은 매우 넓었죠. 더구나 이런 곡들이 세대를 넘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반면 마리코가 보내준 일본 음악들은 뭔가 달랐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김광석 음악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진정성과 개성은 느끼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마리코에게 이야기하면 불쾌해할 것 같아서 일단은 직접 일본에 가서 보기로 했어요. 제임스와 화상통화로 여행 계획을 공유했을 때 그도 제 생각에 동의했어요.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자신도 주변 한국 군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서 대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도 꼭 가보라고 추천해줬죠. 그의 말을 들으니 더욱 설렜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마리코의 메시지 톤은 점점 더 자신만만해졌어요. 도쿄의 최신식 공연장에서 열리는 라이브 콘서트 티켓도 예매했다면서 제가 일본 음악의 수준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속으로 웃으며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먼저 일본에서 마리코를 만나고 그 후에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죠. 도쿄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리코에게 보여줄 제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김광석의 노래들, 그리고 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여러 가수들의 버전까지. 이 음악들을 통해 마리코의 편견이 조금이라도 깨지기를 바랐죠.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여행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코는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그녀는 일본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죠. 특히 일본의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완벽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가장 먼저 겪은 불편함은 통신 문제였어요. 심카드를 구매하려 했지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로밍 요금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공항 와이파이는 연결이 자주 끊겼어요.
결국 비싼 휴대용 와이파이를 빌려야 했죠. 지하철을 타면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겪었어요. JR, 도쿄메트로, 도에이 지하철 등 여러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환승할 때마다 새로운 티켓을 끊어야 했어요. 관광객용 패스가 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특정 노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죠. 식당가에서도 불편함은 계속됐어요. 유명한 라멘집에 갔는데 문 앞에 일본어로만 주문 가능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죠. 다른 식당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입장을 거부당하기도 했어요. 마리코는 이것이 언어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배타성을 느꼈어요. 호텔 근처 이자카야에서는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어요. 저녁 9시가 되자 주방에서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아직 손님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말이에요. 직원들은 정해진 규칙이라며 전혀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마리코와 함께 시청에 들러 관광 안내를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모든 서류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고 심지어 도장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었죠. 영어로 된 안내문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매뉴얼에 없다며 거절했어요. 호텔 근처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분리수거 규칙이 너무나 복잡했죠. 플라스틱, 캔, 병은 기본이고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대형 쓰레기 등 종류도 많았어요. 게다가 수거 날짜와 시간도 제각각이었죠. 결국 제가 버린 쓰레기를 호텔 직원이 다시 분류해야 했어요. 저녁 식사 후 마리코가 추천한 바에 갔을 때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외국인은 동반객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규칙이 있었죠. 마리코와 함께였기에 다행이었지만 이런 노골적인 차별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관광지를 둘러보면서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됐어요. 많은 관광 명소들이 현금만 받았고 영어 안내가 부족해서 마리코의 통역에 의존해야 했죠. 직원들은 극도로 공손했지만 그 이면에는 경직된 규칙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호텔 체크아웃 시간도 융통성이 없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저녁이라 늦은 체크아웃을 요청했지만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죠. 짐을 보관해주는 것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도쿄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그 속에는 지나친 규칙과 비효율,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숨어 있었죠. 마리코는 계속해서 한국은 이보다 더 불편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현대화되어 보였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며 과연 어떤 모습의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을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곳곳에 설치된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죠. 마리코는 처음에 키오스크 사용을 망설였지만 직관적인 다국어 지원 덕분에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료 와이파이의 빠른 속도였어요. 로그인도 간단했고 전화번호 인증 같은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었죠. 공항 면세점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당연하게 이뤄졌고 키오스크로 간편하게 환전도 할 수 있었어요. 마리코는 이런 모습에 놀란 듯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것도 너무 편리했어요. 공항철도 티켓을 사려는데 키오스크의 영어는 물론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지원됐죠. 티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마리코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서울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네이버 지도로 주변 맛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실시간 웨이팅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배가 고팠던 우리는 결국 배달의 민족으로 근처 유명한 김치찌개를 배달시켰는데 음식 주문부터 결제, 배달 조회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해결되는 게 신기했어요. 대구로 가는 KTX를 예매할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코레일 앱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예매가 완료됐고
종이 티켓 없이 QR코드만으로 탑승이 가능했죠. 일본의 신칸센도 편리하지만 이 정도의 디지털화는 아니었다며 마리코도 인정했어요. 대구역에 도착해서 김광석 거리로 향하는 길도 순조로웠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보여줬고 카카오맵으로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택시를 탈 때도 카드 결제가 당연히 가능했고 목적지를 모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었어요. 김광석 거리에 들어서자 벽화와 조형물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거리 곳곳에 그려진 벽화에는 김광석의 생애와 음악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길을 걷다 보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서른 즈음에가 거리의 분위기와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버스킹이었어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김광석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마리코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곧 그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죠. 거리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는 김광석의 음악을 재해석한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젊은 뮤지션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광석의 음악을 표현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일본의 라이브 하우스와는 또 다른 자유롭고 열정적인 분위기였어요. 카페에 들어가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동안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흘러나왔죠. 디지털의 편리함과 아날로그적 감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거리 한복판에 있는 김광석의 동상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한 외국인이 서른 즈음에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마리코도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저녁을 먹으러 근처 맛집을 찾았을 때도 편리했어요. 네이버 앱으로 맛집을 검색하고 웨이팅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마리코가 고백했어요. 자신이 한국의 시스템을 너무 얕봤다고요. 특히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제임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휴가를 받아서 대구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호텔 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제임스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내일의 만남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야경은 도쿄만큼이나 화려했지만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간밤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김광석 거리에서 제임스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렜죠. 마리코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써보겠다며 카카오페이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김광석 거리에 도착하자 제임스가 이미 와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재회였죠. 군복이 아닌 편한 차림의 그를 보니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임스는 우리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고 마리코에게도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제임스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면서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김광석의 음악은 한국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처음 접했는데 가사도 모르면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등병의 편지를 알게 됐고 군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거리를 거닐며 우리 셋은 각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이야기했어요. 마리코는 일본의 불편했던 시스템들과 비교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인정했고 제임스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의 문화를 이야기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점심으로 들른 국밥집에서는 더 깊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제임스는 한국 생활에서 느낀 따뜻함을 이야기했고 마리코는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다고 고백했죠. 특히 음식을 주문할 때 보여준 직원의 친절함과 정성스러운 서비스는 형식적인 친절과는 달랐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거리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젊은 버스커가 서른 즈음에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외국인인 우리 셋과 한국의 행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가졌지만 음악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김광석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 시대를 직접 겪으신 분의 이야기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생생했어요. 마리코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제임스는 서툰 한국어로 질문을 건네기도 했죠.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소리가 들려왔죠. 우리는 작은 카페에 자리 잡고 통기타 선율에 취해 있었어요.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죠. 자신이 맡은 임무를 끝내고 전역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리코조차 깊이 공감한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욱 로맨틱해졌어요. 벽화에 비친 조명이 만드는 그림자가 마치 김광석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죠. 우리는 거리 끝에 있는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눴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였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차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제임스는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어요. 헤어지기 전 우리는 다시 김광석 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마리코도 다음에 올 때는 더 길게 머물며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K-팝을 통해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이 김광석이라는 뮤지션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실제 한국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됐죠. 최첨단 디지털 문화 속에 숨쉬는 따뜻한 정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의 힘까지.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인생의 특별한 한 페이지로 자리 잡게 됐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으며 이번 여행을 되새겨봤어요. 그의 음악처럼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한국의 모습,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과 새로움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을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